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3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특히 20대의 아침 결식률이 5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에 20대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대학이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 호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학생이 1,000원을 내고 정부가 1,000원을 부담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인데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는 건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들의 열기가 더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구대, 그리고 영남대와 포항공대 이렇게 6곳이 선정됐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건강을, 쌀 재배 농가에게는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다른 세대 또 다른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답게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3도, 의성 2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만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양이 적지만 오랜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실 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추진하려던 박서보 군림미술관 건립 사업이 공공건축법에 제동이 걸리고 박하백이 원한 세계 유명 피터 줌터 건축가가 설계 공모 참여에 거절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건축법상 설계비 상한선이 1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설계자는 공모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 등이 건립에 암초가 됐는데요. 이에 2020년 8월 박서보 화백 측과 맺은 업무 협약도 자동으로 파기돼 화백의 작품 기증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예천군은 이번 주 중으로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중단키로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신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예천읍 남산공원 관광 명소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하루하루 봄 기온이 짙어지면서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는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춘분을 맞아서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날도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로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 KF94 이상의 마스크로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을 비롯한 경주와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과 울산을 담당하는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안 하천은 남해나 서해안 하천과 달리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한데요. 유량 변동 계수도 커서 홍수 때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형산강은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홍수 예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포항과 경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형산강과 울산 태화강 등 동해안 하천이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 국가 기간 산업, 세계 역사 유적과도 가까워서 독립적인 홍수 통제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홍수통제소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연산강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잦아지고 자연재난이 강해지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가 필수겠죠.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16도, 습도는 4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향토 음식을 보존하기 위한 우산 고로쇠 장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패스트푸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역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전통 음식과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슬로푸드라고 하는데요.
슬로푸드 울릉군 지부는 슬로푸드의 가치를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17년부터 7년째 우산 고로쇠 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숙성된 된장과 간장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달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고유의 맛을 잊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오는 24일에는 울릉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장 담그기 교육을 진행해 올바른 먹거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이 묻어나는 전통 음식을 계승해 나가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제정된 대구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가 적절성과 형평성 논란에 예산 편성이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 복지라는 의견과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추가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대구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의 경우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복지 관련 조례로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탈모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재 탈모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치료제 구입에 있어서 환자 부담이 많이 큰데 네. 치료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서 부담을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예. 탈모 치료 그것도 이제 19세에서 39세 이하 탈모 청년에게 탈모 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일부를 지원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예, 정확한 지원 금액이나 지원 규모는 시에서 예산 여건과 이제 수요에 맞춰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서울시 성동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동구는 올해부터 39세 이하 청년 탈모 환자에게 치료제 구매금의 50% 정도로 지원하고 연간 최대 20만 원 정도로 제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도 이 정도 규모에서 지원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나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서울시 성동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을 때 주변에서도 관심이 뜨거웠고 언론에서도 많은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탈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지금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성동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800명 지원에 총 예산 1억 6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네. 사업 시행 첫날 20건이 접수되었고 지난 14일 오전까지 벌써 144건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당초 목표했던 800명 이상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동구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시도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령시는 대구와 성동구와는 다르게 만 49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만 1인당 49세요? 최대 지원금도 200만 원으로 대상 범위와 규모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서울과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대상자가 적다 보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서울시 의회의 경우에서는 조례 심사가 보류됐다면서요? 네, 우리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독립적으로 제정됩니다. 네, 조례 제정에 대한 의회 판단과 집행부의 판단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 판단에는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또는 세대 간의 형평성과 시급성 같은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또한 의원님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다른 의원님들의 큰 이견 없이 통과되었고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지지와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구의 경우 조례가 제정은 됐는데 예산 편성이 지금 뭐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아니고 이제 광역단체 차원에서 아직 시행된 적이 없던 사업이라서 지원 방식이나 지원 범위, 예산 규모 등을 섣불리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현재 대구시 청년 탈모 환자는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성동구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과는 규모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그렇죠. 예, 최소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전에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 방법과 지원 범위에 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관계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방식과 범위를 정하는 것에 신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연내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문제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이제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시행된 적이 없군요. 이 사업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구 시민들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30살 청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20대 때 젊을 때 애인도 사귀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탈모로 스트레스를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에 사는 27세 청년입니다. 저는 혜택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사실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난치성 질환이 있고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굳이 그 많은 질병 중에서 탈모를 타겟으로 하신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0살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 탈모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 대상을 좀 청년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좀 넓히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탈모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런 데 예산을 또 쓰는 것보다는 더 좋은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전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찬반 의견들을 몇 명의 그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탈모 치료 지원을 놓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퓰리즘으로 보는 측에서는 좀 그 생명과 직결된 좀 중한 질병 이런 질병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이제 탈모 치료 지원이 우선시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관련 사업을 탈모 치료를 위한 보건적인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청년 복지적인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탈모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청년들에게 탈모는 상대적으로 노년층 분들의 탈모와는 체감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에 대한 수요를 봐도 2030 세대가 4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탈모 치료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면접 시에도 자신감이 많이 저하되며 사회활동 전반에서도 위축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치료에 대한 의지도 강합니다. 네. 네. 다만 치료에 필요한 약값도 월 평균 5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고 한번 복용하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도 많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나 급여 수준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1년에 60만 원 정도 되는 약값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사회활동 독려를 위해서라도 청년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청년 탈모를 과연 개인의 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도 이제 입장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 탈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M4 세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희망과 열정을 갖고 도전해야 될 청년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나아가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상황을 대변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탈모 환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체감은 더욱 클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예. 특히 탈모로 인해서 개인의 자존감 하락, 사회적 지위에 대한 영향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조사해 보면 탈모 환자 63.3%가 대인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이성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도 41%나 됩니다. 네.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한민국 20대, 30대 여성 중 89%가 소개팅이나 선자리에서 탈모 남성이 오는 것을 꺼린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라는 이유로 기업 채용 시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청년 탈모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낳은 병폐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씁쓸함이 있긴 한데 의료계에서는 과연 이 탈모 지원을 어떻게 볼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만 청년 탈모 치료를 단순히 이제 미용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탈모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해치는 질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서도 탈모를 질환의 개념으로 보고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엄격할 필요가 있고 예. 지원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진들도 말씀하시는 심각한 원형 탈모에 대해서는 향후 약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가발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탈모 치료 지원 취지는 정말 훌륭한데 이게 이제 연령대가 제한이 돼 있고 2030 세대이고 또 분명히 이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좀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합의를 더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 관련해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또 바람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서 단순히 탈모의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관련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 탈모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도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네. 대구시 최연소 시의원이자 청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우 대구시 의원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정말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보다는 이제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교육청에서도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종합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연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3월 24일 금요일까지 관내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새학기 대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 분야는 총 3개의 분야인데요. 시설 안전과 학생 안전 그리고 산업 안전 분야로 나누어 점검을 합니다. 저는 시설 안전 담당자와 함께 달서구에 위치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둘러봤는데요. 먼저 제가 점검을 함께한 곳은 기숙사입니다. 여기는 기숙사라는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게끔 대피 유도 등이 적절한 위치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화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수는 잘 배치가 돼 있는데 정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교육청 교육시설과 주무관 신호익입니다. 네,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대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난 계획과 소화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중 소화기 유지 관리 여부를 중점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분전방 관리 상태 등 상세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네,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대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난 계획과 소화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중 소화기 유지 관리 여부를 중점 체크하고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수 부분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안전 점검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설 담당자의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유도 등이라든지 소화전을 자세히 살펴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숙사도 둘러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도 점검을 했는데요. 또 제가 방문한 곳은 공업고등학교라서 실습하는 곳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우인택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겨울철, 여름철, 해빙기로 해서 1년에 3회 정도의 전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이고 교직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고이다 보니까 일반 국영수를 가르치는 데도 있고 전문성으로 전기, 전자, 기타 등등의 실습실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실습실은 이제 특화되어 가지고 실습 장비에 대한 혹은 실습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각 실습 파트마다 담당 부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부장님 지도하에서 이제 현장에 대한 안전 체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바로바로 콜이 오도록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문이 불편하다든가 바닥이 미끄럽다든가 이런 부분이 오면 즉시 개소하는 부분이 이제 신속하게 저희가 조치하는 부분이 좀 제일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 안에서 이제 자체적인 점검이나 아니면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에서도 수업하기 전에 안전 수칙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진행되니까 새 학기와 관계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신규 신입생들은 좀 안심하고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시고 교직원분들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는 안전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지적이 되면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해당 학교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요. 최근 점검했던 곳 중에 한 학교 강당이 있었는데 네. 이 강당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즉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관내 모든 교육시설에서도 이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안전 종합점검에 대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시설안전점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박현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하여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3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해빙기 안전점검은 겨울 추위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약해진 집안의 치마나 얼어있던 수도배관의 동파, 그리고 건물 벽체의 균열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해빙기 주요 재취약시설에는 붕괴 위험시설, 화재 위험시설이 있으며 옹벽, 학교 실험실, 기숙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교육청 기술직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걱정 없이 학업과 본업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안전 종합 점검 이런 점검은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점검은 3월 24일 금요일까지고요. 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마다 네, 하나 또 봅니다.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 기자의 눈으로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정당 현수막입니다. 아, 요즘 거리 곳곳에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이 정당 현수막이 도심 흉물로 전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주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부 정류장 앞 성당 내거리에는 정당 현수막이 12개나 걸려 있었습니다. 12개나요? 네, 서부 정류장 앞 공원 나무 사이사이와 인근 횡단보도에 서로 경쟁하듯 덕지덕지 매달려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은 예. 눈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피하기 위해 황급히 고개를 숙이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네요. 네, 심지어 점포의 간판을 가리는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3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는 60대 시민은 자신이 현수막을 걸려면 게시대 신청부터 추첨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정치인들은 우리 가게 앞에서 멋대로 현수막을 단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 네, 이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잘라낸 현수막만 수십 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악용해서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5개 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수량, 규격, 게시 장소 제한 없이 15일 동안 걸 수 있습니다. 아, 15일 동안? 네. 예. 아무 제한 없이 이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 개정 이후에 주요 길거리는 물론 어린이 보호 구역까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생 현수막에는 벌금을 물리고 국민 혐오 대상인 정치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 내부에서도 관련법 재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최근에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네. 네. 대구에서도 관련 민원이 좀 많겠죠? 네, 대구 8개 구군청에도 정당 현수막 위치나 내용에 대한 불만을 담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5개 광고물을 담당하는 지역의 한 구청 공무원은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가 끈이 풀린 현수막과 충돌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서 법 개정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정당 현수막은. 그래서 네. 민원이 들어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민원이 들어와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건데요.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 게재의 위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련 법 개정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수막을 게재한 정당 측에 게시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들을 자진 철거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뭐 사전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네. 언제 걸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초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말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민철,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네. 5개 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재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직접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게시 기간이 지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탓에 각 정당도 설치에만 혈안을 올리고 철거는 무관심합니다. 네. 북구 동천동 함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걸려있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게시 기간이 지난 1월 9일까지였지만 2개월이 넘은 최근에야 철거가 됐습니다. 서부정류장 앞 우리공화당 현수막은 게시 기간이 지난 2월 15일까지였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철거가 안 된 현수막들은 각 구청 단속반이 한 달에 2, 3회 순찰을 하면서 철거를 하는데요.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국민의 혈세로 철거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용이 끝난 폐 현수막도 철거 후에 참 골칫덩이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십 톤의 폐 현수막이 나오는 건데 이 환경 오염도 상당하고요. 소수 일부만이 재활용되고 있어서 나머지 모두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법 개정 요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지난 9일과 12일에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별로 현수막 개수와 크기 등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고요. 네. 행안부도 지난 14일에 17개 시도의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까지 5개 광고물법 시행령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5개 광고물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난 14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인 SNS에 정당 현수막은 정치 공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최재훈 달성 군수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행정구역별로 뭐 개수라든지 크기 등이 전혀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한하는 내용을 좀 제한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건데 지금 대구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대구시는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당 현수막은 법률로 규정된 만큼 지자체 조례 등으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법령 재개정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다소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수막 내용도 좀 짚어볼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당 현수막에 적혀진 원색적인 비난 탓에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거리를 오갈 때마다 보이는 현수막에 죄다 서로 깎아내리기 바쁜 문구들이 많아서요. 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서로 비난하죠. 네, 아이들이 저런 현수막을 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들 눈에 부끄럽지 않게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현수막 문구도 정책 홍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정당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분들이 다른 정당의 문구를 본다면 실증이나 환멸을 느껴 화합을 꺼리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는 곧 우리 사회를 더욱더 양극화로 치닫게 만들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이 아니라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정당들끼리 서로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정당의 이제 정책을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제안인데 실제로 법 개정 움직임이 좀 있긴 한가요? 네, 국회의원들도 연이어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최영희, 송석준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현황을 파악한 뒤 이해 당사자인 정당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서 허가제로 변경하거나 설치 장소나 크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해 당사자인 정당들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뭐 정당별로는 좀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설치업체가 철거까지 도맡도록 계약을 했는데 업체 측이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고 주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차례로 철거하고 있다면서 현수막으로 인한 홍보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끝으로 구 기자의 눈으로 본 정당 현수막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 특권 의식에서 비롯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특권 의식이요? 네, 이 자기들끼리 뭐
법을 만들고 자신 그 정당들이 현수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피해를 보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고요. 현수막 제작 비용도 사실상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정당 운영비 자체가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무익한 이 현수막 정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네. 특권의식에서 나온 공해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근데 그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려면 네. 일단 뭐 신고나 절차가 꽤 복잡한가 봅니다.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네. 도서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추첨도 필요하고요.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리면서 정당들은 이렇게 전혀 제한 없이 지금 걸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좀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자, 계절은 봄인데 글로벌 경제 상황은 꽃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SVB 은행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이슈와 또 CS 사태, 크레딧 스위스 사태까지 미국 물가 지표보다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쨌든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로 인한 3월 금리 인상 변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리콘밸리 은행 SVB 폐쇄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 CS 금융 불안까지 지금 금융시장에는 언제 봄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지금까지 은행 불안 사태와는 많이 다르다면서요? 네. 이번 은행 금융 불안 케이스는 우량 자산에 투자한 그 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과거에 이제 부실 자산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고 부실화되던 경우와는 좀 다른 유형의 금융 불안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이 모기지 부실이 금융위기로 온 사태라면 이번 SVB는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은행으로 최근 시장 위축 속에서 예금 인출 압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부실화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SVB 폐쇄에 따른 금융 불안과 배경, 그 폰 뱅크런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번에 참 독특한 이런 현상인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36시간 만에 이 초고속 파산 배경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금 인출이 지목되면서 모바일 뱅킹의 편의성이 높은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이번 SVB 경우는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위기 소식이 전파되자마자 이 실리콘밸리 사업가 등과 예금주들이 당장 금융기관의 문을 닫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원데이죠. 하루 동안에 4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55조 6천억 원이 인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특히 비대면 채널로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체가 손쉬운 사용자 환경을 갖춘 데다가 영업정 없이 비대면 이제 고객 상담센터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소비자 대응을 그렇게 해왔고요. 오프라인 어떤 뱅크런 없이 이 온라인상으로만 이런 기록적인 인출 사태가 빚어졌고 그러다 보니 우량 자산에 주로 이제 투자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로 이제 미국채에 투자되어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요. 네. 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만기 이전에 이 국채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채권 매도 손실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폰 뱅크런으로 하니까 이제 인출이 더 짧고 이제 손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이해하면 이제 되나요? 일시에 이런 많은 자금을 이제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420억 그 달러라 하면 우리나라 돈은 거의 60조 가까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큰 단위잖아요. 이 그렇죠. 큰 단위 느낌이 지금 사실 저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조금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 이제 금융사들의 어떤 수탁 자산액을 한번 보시면 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주요 탑5 은행의 수탁 자산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전년도 2022년 1월 기준으로 1위 은행이 우리나라가 60조입니다. 60조 5,500억. 60조요? 네, 그렇죠. 2위 은행이 46조. 그다음 3위 은행이 35조 9천억 정도 되고요. 4위 은행이 28조 6천억. 그다음에 5위 은행이 25조 8천억이에요. 예. 그리고 이 중에 저희 이제 1위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이 1위 은행에 만약에 고객 전원이 60조, 수탁 자산이 60조니까 60조를 하루 만에 인출을 하고자 이제 사태가 생긴다 하면 바로 이 돈을 다 줄 수 있는 은행이 있을 것 같은가요? 없죠. 없죠, 당연히. 그 이유는 이 은행도 이 돈을 자산 운용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운용한 자산이 어떤 운용한 자산에서 어떤 이제 인출 사태가 이루어지면 자금 유동화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야말로 그냥 자산이 이 정도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을 이제 인출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태는요. 그렇죠. 우리가 가계를 생각해도 우리가 뭐 일반 예수금 돈의 유동성으로 우리 한 달 생활비를 다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번 사태는 정말 이제 대처하기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금융기관도 항상 지급 준비율을 100% 두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실리콘밸리 은행도 자사의 어떤 60% 이상을 미국채에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자산에 투자해 놓았다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예상외로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인출 사태가 이뤄지면 손실 매각 구간이 오게 되고 이 손실금 때문에 지급 준비율이나 유상증자를 준비해야 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럼 단기예금을 받아서 현재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에 많이 투자해 놓은 상태여서 갑자기 일시상환 압박을 받게 된다면 이 기존에 이제 만기가 다른 채권들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은행의 폐쇄 조치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인데 유사시에는 이게 더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특수성도 있긴 있었지만 이번 폼뱅크렌의 이 속도와 인출액이 진짜 놀라울 정도였잖아요. 네. 국내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와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도 검토한 바 우리나라는 SVB와 같은 사태가 이제 여파가 국내 시장에까지 번질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따라서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1회에 이체 한도가 최대 1억이고요. 네. 1일 이체 한도 또한 최대 5억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 대응책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모바일 뱅킹 편의성이 높은 국내 이제 은행 중에서 뭐 검토해야 될 곳은 아마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체 한도가 없는 걸까요? 은행이니까 저도 뭐 이체 한도 전체는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벤처 기업이나 이런 그렇죠. 데 특화된 투자하니까요. 은행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그 비대면 아까 그 고객센터를 다 하기 때문에 네. 이날 아마 제가 듣기로는 후문으로는 이날 창업 그 실리콘밸리니까 벤처 사업가도 굉장히 많고 창업데이가 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인출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60조 예. 놀라웠죠.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 1위 은행의 전 재산이 사실 인출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예. 놀라운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두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조치들도 신속하게 이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진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폐쇄 조치 이후
48시간 이내 미 정부는 예금자 보호를 확대를 했어요. 전액 보장하는 걸로 예금은. 그리고 중앙은행은 담보 자산을 통해서 이런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신속한 정책 대응에 나섰고요. CS 또한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에 70조 원 지원을 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 됐고 오늘 아침에 아마 UBS가 인수 발표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나 금융주 전반 분위기는 아직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각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안정화될지 다른 복병들이 터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국가별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이런 대처들이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또한 대형 은행이 은행을 지원하는 상황인데요. 대형 은행이 예금 지원으로 미국 지역 은행들의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에 중소 이제 지역은행, 작은 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조치가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건 한 2천억 불 달러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시장은 이를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이제 인식하고 금융권 전체 불안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일 연준의 금리 정책 회의 예상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3월 초랑은 분위기가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는 0.25% 확률이 가장 높고요. 지금 소수지만 동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오늘 또 마찬가지인데 한 주 만에 채권 금리가 굉장히 급락해 있고요. 네. 이번 사태로 긴축의 여파가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시화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종 금리 수준은 굉장히 과거보다는 낮은 수준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좀 미국은 굉장히 타이트한 유동성에서도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예. 실물 경제 또한 지금 양호하기 때문에 이 물가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쉽게 금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예. 23일 열리는 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지켜보면 향후 방향성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중심인지 이제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둘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정책이 완화적이라면 투자 전략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완화적이긴 한데 이제 과거보다는 라는 거지. 예. 이게 다시 금리 인하를 바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요. 올해는 여전히 채권이 유망하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거의 이제 정점기에 있다고 본다면 장기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이요? 네네, 그렇죠. 높은 금리에 이 지금 현재 금리를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업종별 차별화가 진짜 굉장히 심하고요. 지금 지수가 갇혀있는 상태인데 네. 종목 선택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현재는 지수는 거의 이제 밴드 내에 움직이다고 보니까 지수가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우 ELS 상품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되고 있고요. 이 ELS 상품 보시면 일정 지수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약속된 조건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 글로벌 은행 리스크와 금리 인상 기조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명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대구 달서구는 개구리 소년 실종 32주기를 맞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아동 보호 주간을 진행합니다. 아동 보호 주간은 개구리 소년 실종일인 3월 26일에 맞춰 달서구가 자체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념식과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캠페인, 실종 아동 사진전, 개구리 소년 추모 행사 등이 열리는데요.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동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신천에 숲길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20일 시청 상격청사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 협약식을 맺었고요. 다음 달 5일 식목일에는 신천 둔치에서 기념목 식수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기념목 식수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걷고 싶은 하천변 숲길,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쌈지숲 등 다양한 테마로 푸른 신천숲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녹음이 우거진 신천의 숲길,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3월 24일은 제13회 결핵 예방의 날이자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 2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는 구군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1회 결핵검진이 중요한데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대구가 되길 바랍니다. (2023)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가 4월 2일에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대면 대회로 엘리트 풀코스와 마스터즈 하프, 10km, 건강 달리기로 나뉘어 약 1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대구 도심을 달릴 예정인데요. 대구의 도심 풍경을 배경으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대회.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봄날의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으로 이 시기 심혈관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 많아집니다. 낮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요. 이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음식은 싱겁게 먹고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공공임대주택 두 곳에서 연이어 보증사고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찾아서 악덕 임대사업자를 처벌하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들이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춘분인 오늘 대구 지방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